믿으시나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성스럽고 가정이 겉보기에 화목해 보여도 어떤 일들은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살의 한 어르신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고 아이들은 부모를 살뜰히 챙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던 것도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발길을 돌렸을 뿐인데 그 뒷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분명 부족함 없는 삶이었는데 어째서 그녀는 마지막에 대다수 사람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원망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우리에게 가장 냉철하고도 명징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제 나이 올해 78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 인생을 두고 복받았다고들 합니다. 체면서는 직업이 있었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아이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동네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맞벌이 부부로서 꽤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지요. 우리는 마당이 있는 2층 양옥집에 살았습니다. 마당에는 꽃과 나무를 가득 심었고 새장에는 작은 새를 길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속 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쏟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공계를 전공해서 서울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은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다. 딸은 인문계를 나와 엔지니어링 감리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가정을 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며 우리 때보다 훨씬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도 넉넉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가끔은 여행 동호회나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며 소위 말하는 청복검풀을 누렸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돌아와 밥 한 끼를 먹고 손주들이 시끌벅적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 사진을 찍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면 이웃들은 이 집은 정말 복이 넘치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남들이 보는 겉모습과 내 마음속의 풍경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상황이 변하고 그 넓은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삶의 조건들은 오히려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게 만들더군요. 그날 아침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새소리는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지요. 저는 남편을 깨워 함께 시장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매일 저와 함께 아침장을 보고 공원을 한 바퀴 돈 뒤 인분의 아침상을 차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방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욕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황할 겨를도 없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119에 전화를 거는데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침착한 어조로 마치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병원 도착 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 컵에는 남편이 쓰던 칫솔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의자 등받이에는 벗어둔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어제 그가 살아있던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세일할 때 사둔 다가올 겨울에 그에게 입히려고 했던 뜯지도 않은 새 잠옷을 꺼냈습니다. 그 잠옷을 끌어안고 침대가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이들이 오가며 장례를 치르고 뒷수습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친지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훗날을 위해 사진을 많이 남겨두자고 했고, 딸은 울먹이며 엄마 꼭 힘내야 해. 우리가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다 배웅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제 나이 78. 곁에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가정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둘만의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삶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으로요. 처음 한 달은 억지로라도 예전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죽을 끓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저를 보면 멈춰서서 어깨를 두드리며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구차하고 억지스러운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불도 켜지 않은 채 탁자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이마를 수납장 모서리에 부쉈습니다. 순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몇 초를 보내는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쓰러져 죽어도 발견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 순간 뼛속 깊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50평이나 되는 이 넓은 집에 이제 저 혼자뿐입니다. 말 한마디 섞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주방의 큰 냄비는 한 달째 2인분의 밥을 짓지 않았고 거실 소파의 절반은 영원히 비어버렸습니다. TV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뼈에 사무치는 정막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면 일찌감치 씻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집 안의 모든 불을 다 켰습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있는 듯한 착각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배춧값이 1,000원이나 올랐네. 비싸서 안 샀어. 제가 미쳐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집 안에 말소리 하나 없는 게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잘 지낸다, 걱정 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효성이 지극해서 저를 걱정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도 직장 생활하랴, 어린 손주들 키우랴, 바빠서 이 늙은이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약 또 넘어지면 이 집은 너무 넓고 계단은 미끄럽고 냄비는 무거운데 제 힘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무슨 일이 터지기 전까지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이 집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집이란 누군가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곁에 있음이라는 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마주하는 마지막 과제는 결국 혼자서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자. 사람의 온기가 있고 안전함이 보장된 곳으로 가자.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이렇게 버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진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살 기운이 좀 있다고만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이틀도 안 되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이마에 시퍼런 멍을 보고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서울 올라가서 당분간 지내요. 저희 집에 빈 방 있어요. 여기 혼자 두는 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고독과 위험을 증폭시키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층에 있는 손님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책상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른이 쓰기 편하다며 새 매트리스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고 잠자리는 편했는지 묻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따뜻함보다는 거리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말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옷차림은 빈틈이 없었으며 미소조차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의를 차리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폐가 될까봐 부엌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손주가 숙제할 때는 TV 소리도 켜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몸보신이나 시킬까 해서 제가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고 솜씨 좋다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며느리가 제가 쓴 도마와 냄비를 따로 설거지하고 행주도 분리해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저 위생관념이 다른 것이겠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깍듯한 소외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아이 학원 픽업 때문에 급히 나가면서 설거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실수로 며느리가 아끼는 유리컵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님. 다음에 조심하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투에 비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요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라는 뜻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귤 향기가 나는 디퓨저를 사다 놓았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임을요. 제가 옹졸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예민해져서 차가운 디테일 앞에서는 무너지기 쉽더군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저는 소박한 반찬을 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탁은 고요했습니다. 손주가 가끔 숙제 질문을 하는 것 외에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늘 산책 좀 하셨어요? 라고 묻지만 대화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도 그들의 리듬에 맞춰보려 노력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면 집은 텅 비어 있고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풍경. 아이들이 풍선을 쫓아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여행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물고는 있지만 속할 곳은 없는 그런 존재요. 석 달을 지내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소파, 영원히 열리지 않지만 남편이 버리지 못하게 했던 서랍장, 심지어 녹슨 냄비 뚜껑까지도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이제 집에 가고 싶구나.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차표 예매해 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별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어떤 효도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어떤 거리는
삶의 현실에서 나온다. 아이들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돌볼 수 없는 현실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부모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옛집으로 돌아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다시 그 집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긴 너무 춥하고 춥다면서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집 화초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둘러댔지만 딸은 다음날 바로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자기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손주들이랑 할머니 정 좀 쌓게 하자고요. 딸네 집은 지방의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은 20평대 방 3개짜리 구조였습니다. 딸은 서재를 정리해 제 임시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대보와 이불도 제가 좋아하는 면, 소재로 싹 바꿔두었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어묵탕, 만두국 같은 것들을 사다 놓고 근처 아침 시장도 함께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긴 엄마 살던 동네랑 다르지. 그래도 익숙해지면 살만할 거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따뜻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퇴근하면 제게 오늘 뭐 했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제잘거렸고, 밤에는 옛날 드라마를 함께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사위도 처음엔 깍듯했습니다. 퇴근하면 장모님 하며 살갑게 굴었고, 틈날 때마다 물건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아, 어쩌면 이곳이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먼저 밥상 위에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4찬 1탕이던 것이 2찬 1탕으로 줄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장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사위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위가 방에서 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혹시 아예 우리랑 합치실 생각이신 거야? 우리 집 좁잖아. 당신도 알지. 딸이 뭐라 대답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사위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말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너무 춥네. 늙은이라 그런지 뼈가 시려서 못 견디겠다. 주말에 나 좀 집에 데려다 다오. 딸이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김서방 때문에 그래? 불편하면 나한테 말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거기가 좀 적막해도 내 몸엔 그게 편하다. 딸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린 시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처럼 서러워 보였습니다. 엄마는 예전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더니 이제는 또 거기가 편하대.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정말 곤란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알면 됐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못 말려. 어디를 가도 결국 집에 가고 싶어 하시니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진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여생을 온전히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머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짊어진 무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가 더해진다는 건 긴장 하나가 더해지는 일입니다. 그게 설령 친정엄마라 할지라도요. 우리 세대는 이 나이쯤 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식은 내 심장 같은 존재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존재는 따뜻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함께 사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딸네 집을 떠나던 날 딸이 저를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정말 잘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외로움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남에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외로운 게 참기 훨씬 수월하다.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지만 딸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과 편의점들을 보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도에 밀려 서서히 잊히고 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이번 여정으로 확실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제자리에 돌려놓고 스스로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몇 달 전 떠날 때와 똑같은 회색벽, 파란 대문, 베란다에는 귀찮아서 치우지 않은 화분들이 겨우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순간 시간에게 버림받은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시트를 갈고 주방을 닦고 남편의 슬리퍼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쓸고 닦아도 이 집안의 감도는 공원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국수를 삶았는데 습관처럼 또 2인분을 삶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같이 먹을 것처럼요. 식탁에 수저 2벌을 놓았다가 아차 싶어 맞은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없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빈 의자와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일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는 생활. 게을러지기도 했습니다. 국 하나를 끓여 이틀을 먹고 물에 밥 말아 장아찌나 통조림 반찬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속 채소가 누렇게 뜰 때까지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고 시큼한 냄새를 맡고서야 사다 놓고 끓이지 않은 두부찌개 거리가 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저 한 종류의 외로움을 다른 종류의 외로움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습관처럼 서재 불을 끌어갑니다. 혹시 남편이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텅 빈 책상 위에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는 그 순간 콧날이 시큰해집니다. 남편이 키우던 새를 다시 키워볼까 싶어 새장을 열었지만 텅 빈 횃대를 보니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만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옆집 김씨네 손주가 놀러 왔는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가 손주를 안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혼자 계세요? 내려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외로움이란 게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에서부터 묵직하게 치고 올라와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혼자 살기에 집은 너무 크고 빨리 식어버립니다. 밤의 적막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잣말하는 내 목소리가 무서워집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TV를 켜두었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소리가 들려야 덜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깊은 밤, 드라마 속 대사는 유난히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웃고 울고 싸우고 이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 생생한 삶의 현장에는 다시는 끼어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랍을 뒤져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최근 지출 내역을 적어보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저축해둔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집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 부부의 요새였지만 이제는 나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돌봐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봐야겠다고,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인터넷으로 근처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검색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말해주더군요. 2인실 기준 월 350만 원 정도면 식사, 청소, 간호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까지 다 제공된다고요. 그리고 응급 호출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응급 호출벨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넘어져서 피를 흘리던 그날 밤, 아무도 없던 그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군가 달려와 줄 테니까요. 어쩌면 그곳이 진짜 내 나이에 맞는 삶의 터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한 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쫓겨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돌봐줘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니 가슴 한구석이 아린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된 곳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사설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방문을 권했습니다. 현재 2인실에 자리가 있고 월 380만 원의 식사, 주거, 청소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일주일 체험 입주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다음 날 바로 버스를 타고 가보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로비와 휴게실로 소파와 TV, 신문, 그리고 옛 노래가 흘러나오는 오디오가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로비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차를 마시며 TV를 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시끌벅적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2층 거주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방들은 비즈니스 호텔 같았습니다. 2인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 10평 남짓 될까요? 싱글 침대 2개와 옷장 2개, 침대 머리맡에는 비상벨이 달려 있었고 창가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턱이 없는 무장의 설계에 건식과 습식이 분리되어 있었고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류에 속하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자립형 입주자분들이 여기 아주 많으세요.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시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으니 훨씬 안심하고 지내시는 거죠.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나물 반찬, 두부조림, 국, 그리고 과일이었습니다. 영양사가 매일 식단을 짜서 일주일 내내 겹치지 않게 나옵니다. 저염식이나 당뇨식, 알레르기 같은 특이 사항이 있으면 다 맞춰드려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좋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곳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재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교원연금 월 26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 등을 합치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만 월 300만 원이 넘는 입주 비용을 감당하려면 저축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집 사주고 학비 대느라 현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이 오래된 집뿐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 낡았지만 위치는 상권 근처라 좋습니다. 아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12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수만 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을 넘게 함께 산 곳입니다. 벽지 하나, 타일 한 장,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뼛속 깊이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집이 아무리 익숙해도 내 늙음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안전과 현금, 그리고 남은 인생입니다. 추억 더미가 아닙니다. 조카들을 불러 큰 가구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카들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모, 저희는 고모 결정을 지지해요. 고모가 편하시면 된 거죠.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잘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너희 삶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면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딸은 오히려 빨리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엄마가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해. 돈 문제는 걱정 마. 우리가 보태줄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이제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요. 저는 늙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맑은 정신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짐 정리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한 시절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더 그랬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서서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가전제품을 사고 남은 빈 상자인데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싶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을 정리하는 용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책상입니다. 50년을 썼네요. 서랍 속에는 남편이 남긴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 챙겨 먹어. 냄비에 생선국 있어. 누렇게 바랜 글씨지만 한 장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 비닐팩에 넣고 제가 쓴 일기장과 함께 요양원에 가져갈 짐에 넣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교직 생활 때 쓰던 교재들과 만년의 벗이 되어준 책들입니다. 가장 아끼는 책 2권만 골랐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과 김소월 시집, 가져갈 수 있는 건 챙기고 나머지는 남에게 주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옷장의 옷들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실버타운의 수납 공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작은 옷장 한 칸, 침대 하나, 협탁 하나, 두꺼운 겨울옷은 잘 개어서 두고 가장 편한 여름 옷 5벌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몽땅 싸서 위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체격이 저랑 비슷해서 맞을 겁니다. 식탁을 정리할 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꽃병,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여행 갔을 때 남편이 직접 골라준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은 항상 꽃을 사다 저 병에 꽂아두곤 했습니다. 그 사람 나름의 사과 방식이었지요. 나중엔 싸울 일도 없었지만 꽃병은 늘 식탁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병을 들어 윗집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거 형님이 쓰세요. 우리도 꽤 오랜 인연이었잖아요. 그분은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 물건인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베란다의 새장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새는 진작 떠났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습관처럼 간직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는 시렵을 하기도 했지요. 아래층에 사는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게 생각나서 세 장을 아이에게 건네주고 남은 모이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 세 장에는 우리 늙은 부부의 묵은 대화들이 스며 있습니다. 조용히 삭히며 살았던 날들 말이죠.
이제는 아이들 곁에서 좀 더 시끌벅적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결혼 사진, 아이들의 졸업 사진, 온 가족이 함께 간 여행 사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그 풍경이 마치 닿을 수 없는 먼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물가에 서서 그 섬을 바라볼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의 영정 사진을 떼어내 액자를 분리하고 사진만 말아서 앨범 사이에 끼웠습니다. 가족 사진과 일기장, 그리고 이 사진들을 챙겨 제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집안이 입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수십 년을 살아온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박힌 못자국, 얼룩덜룩한 물자국, 소파 쿠션의 낡은 커피 얼룩, 모두 다시는 복제할 수 없는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집을 내놓았습니다. 새 주인에게 남길 물건이 있냐고 묻기에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주방의 저 쓰레기통은 버리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고른 건데 쓰기가 아주 편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할 사람처럼 집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습니다. 마지막 밤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집 안에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옛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가 참 맑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 책 2권, 앨범, 일기장, 남편의 사진, 그리고 수저 한 벌. 군더더기 없는 짐이었지만 더 이상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중개인에게 건넸습니다. 군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슬리퍼 한 쌍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요. 시설에 도착하자 직원이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에 봐두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를 골랐습니다. 창밖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옛집 마당과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짐을 풀고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가족 사진 액자를 놓았습니다. 제가 은퇴하던 해에 다 같이 모여 찍은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룸메이트는 70살이 넘은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더군요.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박영순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옥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분은 입담이 좋고 눈빛에는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효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곁을 지켜줄 순 없어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 방해하기 싫어서요. 여기 오니까 오히려 속 편하고 자유롭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있고 공예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액트 공예 수업에 참여해 작은 파우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삐뚤빼뚤했지만 강사 선생님은 손맛이 느껴져서 참 좋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도 났습니다. 실내 등은 은은했고 공기에서는 낯선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옛집의 냄새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누워있다 보니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손에 땀을 쥐던 남편의 모습, 아이가 처음 엄마하고 부르던 목소리, 졸업식 날 제자들을 지휘하던 풍경, 모든 장면이 흑백 사진처럼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 많은 사람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는 걸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자식이 불효해서도 삶이 비참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떤 길은 반드시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동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온전한 나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곳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마련해준 비상구이자 퇴로입니다. 남은 날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 이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고 햇살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고 깨끗한 침대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넘어져도 누군가 달려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 끓이고 반찬 만드느라 지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저 자신을 놓아주고 남은 생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을 끄기 전 앨범 첫 장을 펼쳐 우리 부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요. 안심해요. 창밖에 나뭇잎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게 남편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해방일까요?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성숙일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편견이 많습니다. 버려진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늙고 병들어가는데 자식들은 각자의 현실에 매여 있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쓸쓸함을 견디며 옛집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인공처럼 스스로의 존엄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도 누구의 동정도 아닌 온전한 내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늙어가는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진정으로 안온하고 품위 있는 노후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